알베르 카미 페스트. 이 연대기의 주제를 이루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X년 오랑에서 발생했다.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조차 하늘을 통해서만 읽힌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져오는 꽃바구니를 통해 비로소 봄의 도래를 깨닫는다. 봄, 여름, 가을, 맑은 날은 겨울에만 찾아온다. 오랑은 분명히 아무런 예감이 들지 않는 도시, 말하자면 온전히 현대적인 도시다. 오랑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랑에서는 건강한 몸을 요구한다.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오랑의 생활 덕에 사람들이 무질서와 혼란을 겪지는 않는다. 만을 등지고 건설된 이 도시에서 바다를 보려면 굳이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게 유감이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료실을 나서다가 층계참 한가운데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보았다. 그러나 문지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 건물에는 쥐가 없다고, 누군가 밖에서 장난으로 가져온 게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추문이 될 만한 일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또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쥐를 보며 정작 떠오른 건 아픈 아내였다. 1년 전부터 앓고 있는 아내는 내일 산속 요양원으로 떠날 참이었다. 역에 도착한 그는 아내를 침대칸으로 데려가서 앉혔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러 내일 어머니가 오신다는 정보가 도착해 있었다. 우리 형편으로는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이렇게 해야 해. 그 쥐 이야기는 뭐죠? 모르겠어. 이상하긴 하지만 금세 사라지겠지. 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역을 나오던 리웨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은 예심판사 오통씨와 마주쳤다. 그는 쥐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역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역무원이 죽은 쥐가 가득 든 상자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후 진료를 시작할 무렵 오전에도 한 차례 다녀갔었던 젊은 신문기자 레몽 랑베르가 리웨를 찾아왔다. 파리의 큰 신문사에도 일하는 그는 아랍인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진실을 철저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려야겠군요. 취재를 도와드리기 힘들겠습니다. 리웨가 말했다. 생쥐스트식의 발언이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의사는 악수를 청했고 현재 이 도시에서 죽은 쥐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에 관해 흥미로운 르포 기사를 쓸 수 있으리라 말했다. 랑베르가 놀라워했다. 그거 흥미롭군요. 5시 왕진을 나서다가 장타로를 만났다. 그가 눈빛으로 인사를 했고 이렇게 쥐가 나타나니 신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튿날인 4월 18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온 리웨는 죽은 쥐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 고 했다. 너를 만나서 이렇게 기쁜데 그깟 쥐쯤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이야기하셨다. 그래도 리웨는 시청의 쥐잡이 담당과에 전화를 해보았다. 담당 과장 메르시에는 그 이야기를 벌써 들어서 알고 있다며 심각한 일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리웨도 결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담당과가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일부터는 공장과 창고 등에서 죽은 쥐가 수백 마리씩 쏟아져 나왔다. 지금까지 그토록 조용하던 오랑이 발칵 뒤집혔다. 4월 28일 랑스도크 통신사가 약 8,000마리의 쥐를 수거했다고 보도하자 도시의 불안이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이튿날 통신사는 그 현상이 갑자기 멈추었고 죽은 쥐의 수거량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그날 정오 무렵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던 리웨는 문지기 영감이 파늘로 신부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영감은 모이 개운치 않아 바람을 쐬러 갔다가 몸에 격심한 통증을 느껴 돌아오던 중 신부를 만나 도움을 받고 오던 참이었다. 노인을 가서 쉬게 하고 오후에 봐주기로 했다. 점심 식사 후 아내가 잘 도착했음을 알리는 전보를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전에 무료로 치료해 준 적이 있는 시청 직원 조제프 그랑이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웃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랑은 동네 소문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쥐가 완전히 사라졌느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다.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랑이 말했다. 서둘러 문지기의 집으로 가서 상태를 보니 열이 39.5도까지 올라갔고 목에 림프샘과 팔다리가 부었으며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 2개가 번지고 있었다. 해독제를 복용하도록 시키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와 오랑에서 손꼽히는 의사 가운데 하나이며 보건과 의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동료 리샤르에게 전화했다. 문지기의 심각한 상태를 보며 예사롭지 않은 상황임을 느낀 리웨가 리샤르가 돌보는 환자는 어떤지 비슷한 증세인지 물었으며 리샤르는 대수롭지 않은 사태인 듯 말했다. 조용히 지나가고자 하는 리샤르와 현실 그대로를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리웨. 4월 30일 문지기의 열이 38도로 떨어졌다. 그러다 다시 40도까지 올라가고 토하기 시작했다. 2시간 후 노인은 사망했다. 문지기나 가난뱅이들이 죽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야만 했다. 공포가 그리고 공포와 함께 반성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첫 번째 타로의 노트는 그가 호텔에 도착한 날에 시작된다. 그 내용은 전차요금 수납원 둘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타로는 자기 방 창문 맞은편 발코니에서 종종 목격되는 장면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자그마한 노인 하나가 고양이를 불러 모아놓고 침을 뱉고서 그것이 명중하게 되면 노인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끝으로 타로는 도시의 상업적 성격에 매료된 듯했다. 호텔 회계원이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서 계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록한 뒤 평소보다 덜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다. 질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변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무척 흥미로운 가족 하나가 오곤 한다. 남편은 잘 훈련받은 올빼미처럼 보이고 부인은 까만 생쥐처럼 자그맣고 재주를 부리는 예쁜 강아지인 아들과 딸을 뒤에 달고 온다. 이때부터 타로의 수첩은 시민들에게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미지, 열병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한다. 끝으로 타로가 묘사한 의사 리웨의 모습을 참고 삼아 여기에 옮겨놓고자 한다. 그는 빨리 걷는다. 걸음걸이를 바꾸지 않고 보도를 따라 내려가지만 3번에 2번은 반대편 보도로 가볍게 뛰어오른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방심하기 일쑤여서 길모퉁이를 회전한 후에도 방향 지시등을 끄지 않을 때가 많다. 머리를 잘 감지 않으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 것도 특징이다. 4. 리웨가 열병에 관해 묻고자 리샤르에게 전화를 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리샤르가 말했다. 사망자가 둘입니다. 한 사람은 48시간 만에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발견되면 제게 꼭 알려주세요. 리웨는 몇몇 다른 의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런 식으로 조사해보니 며칠 사이에 20건 정도의 유사 사례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랑시 의사협회 회장인 리샤르에게 전화해서 새로운 환자들의 격리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리샤르가 말했다. 도지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염의 위험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어디서 들은 건 아니지만 증상이 걱정스럽습니다. 문지기 죽은 이튿날 세찬 소나기가 억수처럼 쏟아졌다. 폭푹 찌는구만. 도시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쥐 사건에는 그렇게 시끄러웠던 언론이 환자의 죽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사망 건수가 몇 배로 늘었고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그러자 리웨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동료 의사 카스텔이 그를 만나러 왔다. 난 알고 있어. 중국에서도 일한 적 있고 20여 년 전에 파리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도 있었지. 여론이란 고약한 것이거든. 특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돼요. 자, 리웨, 당신은 이게 뭔지 나만큼 잘 알잖소? 그래요, 확실히 패스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당신도 알겠지요. 카스텔이 말했다. 그들은 온대 지방에서는 여러 해 전에 사라졌는 거료라고 말할 게 틀림없습니다. 패스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다. 6.
패스트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닥쳐올 것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조제프 그랑이 찾아왔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48시간 만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셋이 연구소로 가다가 광장의 모퉁이에서 그랑은 진부한 고향의 명구를 들먹이며 전차를 타고 퇴근을 했고, 연구소 입구에서 내일 오후에 늦게 집으로 들리겠다고 말을 한 후 코타르를 돌려보내고 나서 문득 리웨는 자기가 그랑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랑이 지금 여기에 패스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대규모의 패스트에게서도 살아남을 위임평범하지만 끈질긴 성실함과 무해한 선량함이라고 생각했다. 패스트가 허약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특히 강인한 사람 패스트에 맞서려 하거나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는 글을 읽은 기억을 리웨는 떠올렸다. 이튿날 리웨가 무례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고집을 부린 끝에 도청에서 보건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도지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개최를 원하신다면 빨리 합시다. 조용하게 하고요. 도지사가 한 말을 리샤르가 전해주었다. 리웨는 도청으로 가는 길에 카스텔을 차에 태웠다. 도내에 혈청이 없다는 건 알고 있소? 카스텔이 물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전보를 쳐놓기는 했습니다. 도지사는 친절했으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리샤르는 망설이며 리웨를 쳐다보았다.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이 질병이 패스트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건 용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설령 이것이 패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패스트일 때와 똑같은 예방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제 생각을 굳이 밝혀야 한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8. 회의가 개최된 이튿날 열병이 다시 소폭으로 확산했다. 신문에서도 가벼운 논조로 열병을 암시하는 데 그쳤다. 이틀 후 도청이 시에서 가장 외진 구석에 포고문을 붙였고 당국은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포기한 듯했다. 늙은 천식 환자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병아리 콩을 이 냄비에서 저 냄비로 옮기며 세고 있었다. 그는 반가운 얼굴로 리웨를 맞았다. 선생님, 콜레라인가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나요? 신문에서 읽었지요. 라디오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아닙니다. 콜레라는 아닙니다. 하여간 노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잘난 놈들은 뭐든 부풀린다니까.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하고 의사가 말했다. 특별한 설비를 갖춘 병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창문을 밀폐하고 위생 차단선을 둘러친 병동 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저녁에 나온 공식 발표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카스텔이 리웨에게 전화했다. 특수병동에 병상이 몇 개나 있지요? 80개입니다. 시내에 환자가 30명 이상은 될 테고 최근에 쥐가 죽은 건 패스트나 패스트와 유사한 무엇인가 때문이요. 카스텔이 결론을 내렸다. 쥐가 벼룩 수만 마리를 퍼뜨려 놓았기 때문에 제때 차단하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거요. 리웨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는 동안 봄은 시장에 도착했고 외관상의 도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전차는 여전히 10,000원이었고 키 작은 노인도, 타르도, 그랑도, 코타르도, 늙은 예심판사도, 신문기자 랑베르도, 사망자도 한때나마 수그러드는 듯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30명에 이른 날 도지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건네준 지급 통신문을 손에 쥐었다. 그 통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라. 도시를 폐쇄하라. 제2부1. 명령이 발효된 첫날 몇 시간 동안 도청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하나같이 절실하고 또한 하나같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호소하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사실상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협의, 특전, 예외라는 단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데 며칠이 걸렸다. 심지어 편지를 쓰는 기쁨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대문자로 된 10단어짜리 통신문 정보를 통해서만 예전의 일체감을 확인해야 했다. 유배 생활 때문에 시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습관이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에 특히 민감했다. 비판 여론을 반영한 언론이 예정된 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도지사는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신문과 랑스도크 통신사는 질병의 공식적인 통계를 전달받지 못했다. 도지사는 질병 통계를 날마다 통신사에 전달할 테니 주간 보도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대중은 여전히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패스트 발생 3주차에 사망자가 302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시민들은 술렁이지 않았다. 모두가 패스트로 죽은 것은 아닐 터였고, 다른 한편으로 평상시 일주일에 몇 명이 이 도시에서 사망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시의 인구는 20만 명이었다. 일시적으로 지나갈 불행 때문에 자유를 후퇴당하지 않겠다는 듯 사람들은 즐기려 애썼다. 주류 소비량이 늘어났으며 영화관들도 이 일반적인 휴가 가게와 사무실이 대거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진 상황 상태를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어느 카페에서 양질의 포도주가 세균을 죽입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자 그렇지 않아도 술이 전염병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던 대중이 그런 생각을 더욱 확고히 받아들였다. 리웨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서서히 마음이 다치는 데서 그 힘겨운 날들에 대한 유일한 위안을 찾았다. 그렇게 하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3. 어떤 사람들이 추상을 보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보았다. 집단기도 주간 내내 청중들이 몰려들었고, 대중의 신앙심을 고취하려는 이 행사가 끝나는 일요일에 장엄한 미사와 함께 파늘로 신부의 강론이 있을 예정이었다. 평상시 오랑 시민들의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은 아니었지만 기도 주간 내내 거리까지 밀물처럼 흘러나오는 축원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바로 이 재앙이 여러분을 고양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